네, 저는 사이람의 김강민이라고 합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그동안 저희 웨비나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구체적인 분석 방법론 중심으로 내용 구성을 해왔었는데, 오늘은 좀 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웨비나 제목이 정책 연구의 새로운 시각, 소셜 네트워크 분석했는데, 어, 그, 어, 구체적인 방법론의 이제 세부적인 분석 기법 이전에, 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SNA,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방법론이 최근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SNA 분야에서만 변화가 있는 건 아닐 테죠. 네트워크 분석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의 움직임, 변화의 방향, 이런 것들도 어떤 연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분석 방법론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분석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가끔씩 이렇게 어,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어떤 이제 현대에서 주로 이제 큰 흐름에 맞춰서 필요한 연구 과제나 연구 주제를 설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 손 드신 분이 있으시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제가 일단 한 시간 정도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최신 트렌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최근에 SNA가 정책 연구에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 중심으로 국내 연구 사례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최근 흐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간단하게 흥미로운 연구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얼마 안 됐죠. 예,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스트렝스 오브 윅타이의 인과적 검증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스트렝스 오브 윅타이 이론은 SNA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론이죠. 1973년도에 마크 그로노피터라고 하는 예, 사회학자가 주장한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SNA 이론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론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제 22년이니까 거의 한 50년이 지난 시점이죠. 예, 이 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이에 논란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증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증명을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진들이 관여한 그런 연구 사례입니다. 자, 안 들리시나요, 잘? 예.
그 스트렝스 오브 윅타이 이론은 그 일단 윅타이가 그 약한 연결이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그 친밀도는 낮지만 가끔씩 교류하는 관계, 즉 이제 윅타이죠. 얘가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롱 타이, 강한 연결보다 새로운 어떤 그 인포메이션을 얻고 특히 그 새로운 직장, 구직 기회를 얻는데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론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론이 실제로 이제 이 이론이 현실에서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후속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연구들 중에서는 뭐 약한 연구, 그 약한 연결의 그 역설, 오히려 이제 스트롱 타이가 구직에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연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22년도에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연구진들이 한 자리에 뭉쳤습니다. MIT, 스탠퍼드, 하버드, 그 다음에 링크드인. 이제 이런 어찌 보면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 연구가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인과 분석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방법론을 보면은 그 링크드인에서 굉장히 대규모의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아실 겁니다. 링크드인에 우리가 요즘 SNS에서 많이 있는 기능인데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친구를 추천해 주는 기능이 있죠. 추천 알고리즘인데요. 이 추천 알고리즘을 살짝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롱 타일을 추천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크 타일을 추천하고 그 이제 이런 그 식으로 알고리즘을 변경을 해가지고 실험을 이렇게 한 거죠. 자, 실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실험 기간이 5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이 실험에 2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추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20억 개의 새로운 사회적 연결, 즉 이제 친구 관계겠죠. 그 다음에 6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기록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스트롱 타이는 뭐고 위크 타이는 뭐냐,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측정 그 지표가 있는데, 스트롱 타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두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빈도, 즉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관계 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두 사람 간의 메시지를 교환한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관계 강도를 측정했고요. 또 한 가지는 두 사용자가 공유하는 친구의 숫자, 구조적 연결 강도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친구 숫자 두 사람이 함께하는 친구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두 사람은 스트롱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업 이동성이라고 하는 지표도 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이제 입사 지원과 일자리 전달이라고 하는 걸로 측정을 했는데요. 일자리 전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A라는 사용자가 특정 회사에 재직 중일 때 그 친구인 B 사용자가 나중에 같은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은 이렇게 해서 그 수많은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알고리즘에 의한 무작위 할당을 도구 변수로, 변수로 사용해가지고 다른 교란 요인을 배제하고 연결 강도가 지급 이동성에 미치는 순수한 인과 효과를 추정을 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까, 이제 분석 결과를 보니까, 기존 관찰 연구에서 나타난 약한 연결의 역설을 이제 부정하고, 약한 연결이 실제로 직업 이동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나가서 이론을 수정 보완하는 세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죠. 첫 번째 발견은 약한 연결의 효과는 비선형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연결 강도와 일자리 전달 사이에는 역유자형 관계가 존재한다. 즉 이제 약한 연결은 구직에 도움은 되지만 어느 지점이 넘어서면 그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상호 친구수로 측정했을 때는 적당히 약한 연결이
직업 이동성에 가장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발견은 연결 강도의 측정 방식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 즉, 이제 상호 친구수 구조적 강도 기준으로는 적당히 약한 연결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상호작용 빈도 기준으로는 상호작용이 가장 적은 가장 약한 연결이 일자리 전달 가능성을 가장 크게 높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발견은 산업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이제 이 결과가 좀 흥미롭죠. 그 스트롱 타이, 위크 타이의 효과가 나타나는 산업 분야는 IT 분야라든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원격 근무, 즉 이제 이런 그 하이테크 산업에서 입사 지원을 더 많이 증가시켰고요. 오히려 그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낮고 자동화가 덜 된 이런 이제 전통적인 그 로우테크 산업에서는 위크 타이보다 스트롱 타이가 입사 지원을 더 많이 증가시켰다. 즉 이제 산업 분야별로 이런 위크 타이 효과가 그 나타나는 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결론하고 시사점을 좀 살펴보면 세계 최대의 전문 소셜 네트워크에서 진행된 대규모 실험을 통해서 약한 여러 그 연결의 강점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인과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연구라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있고, 연구 결과 측면에서는 약한 연결이 직업 이동성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존 이론을 지지하면서도 그 효과가 비선형적이고 강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산업 분야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을 새롭게 밝혀가지고 하나의 이론이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정교하게 발전해 나갈 필요성을 시사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보고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런 정도 규모의 실험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을까? 가령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그런 회사들이 협조를 하고 연구에 같이 인발부를 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이런 실험적인 연구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이론을 입증하는, 검증하는 이런 실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SNA 그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기 이전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그 참고문헌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출판된 Understanding Social Networks라고 하는 그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그 SNA가 은유적인 표현을 벗어나서 이제 구체적인 개념과 이론으로 발전을 했다. 단순한 방법론의 집합이 아니라 풍부한 이론적 기반을 갖춘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이제 정착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SNA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분석 기법, 기술 내지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만 아주 이제 그 협소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SNA는 이론과 방법론과 그 다음에 실증 연구를 함께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학문 분야로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성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그 챕터의 내용이 소셜 네트워크 이론의 10가지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챕터인데요. 그 10가지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이러한 것들입니다. 상호작용과 관계성, 소시오그램, 동종선호, 삼자관계, 동기, 네트워크 내 위치, 조직 내 권위, 좁은 세상, 확산,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 SNA의 어떤 이론을 그 뒷받침하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들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세 개는 SNA 그 소셜 네트워크의 기본 요소를 의미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네트워크 구조가 나타나기 위해서 미시적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작동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뭐냐라고 하는 거고요. 6번부터 9번까지는 네트워크 분석의 주제들이죠. 위치, 권력, 흐름, 뭐 이런 이제 분석적인 주제들입니다.
예, 결국은 그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적 관계,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삶에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인가, 즉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이게 이제 이 개념 10개가 낱낱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서사, 내러티브를 구성을 하면서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그 문장을 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의 동기가 특정 유형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도록 이끌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동종 선호에 의해서 패턴화되고 삼자관계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특정 구조, 즉 이제 좁은 세상과 조직이라고 하는 특정 구조를 가진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구조 내에서 개인의 위치가 결정되고 이 특정한 위치는 그 개인에게 정보, 영향력, 신뢰와 같은 특정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한다. 이 접근성이 바로 그의 사회적 자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이 문장이 그 SNA의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핵심 가정이다. 어떤 어찌 보면 이제 핵심적인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SNA에 대해서 이해를 해 나가시면 될까 싶습니다. 자, 그 SNA 연구 동향입니다. 연구 전반 큰 흐름을 제가 오늘은 한 두 가지 있다가 두 가지 정도의 새로운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어떤 SNA 내부에서의 변화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요약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SNA 분야의 연구 그 동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 동향을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직접 분석한 것이 아니라 SNA 분야에서 그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관련 학자분들께서 이 SNA 분야에서 지금 어떤 연구의 흐름들 내지는 연구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실린 거냐면요. 2023년도에 출간된 그 세이지 핸드북 오브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SNA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1판이 이제 지금 그 2023년도에 출간된 것은 2판이고요. 1판은 2011년도에 출판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우측에 있는 그림에서 세로로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 선이 1판 출판 연도인 2011년도를 자, SNA가 1970년대 이래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래에, SNA 관련된 분야에서 SNA 분야에서 발표된 연구의 양이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증가해 왔다. 가장 유명한 학술지인 소셜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학술지가 있죠. 소셜 네트워크스에 발표된 논문을 최소 하나 이상 인용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색인된 4만여 개의 논문의 메타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한 겁니다. 자, 2022년 1월 기준으로 한 4만 개 정도의 논문을 수집을 한 건데요. 이 논문을 수집하는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셜 네트워크스에 발표된 논문, 즉 이제 소셜 네트워크스에 발표된 논문은 모두 SNA와 관련되어져 있는 굉장히 심도 있는 깊이가 있는 그런 논문들인데요. 여기에 발표된 논문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네트워크와 관련된 연구의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죠? 자, 거기 4만여 개의 논문 중에서 그 논문의 앱스트랙에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된 논문을 SNA 관련된 출판물로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논문의 빈도를 측정을 이렇게 한 것인데요. 위에 있는 그림은 각 이제 소셜 네트워크 논문을 인용한 출판물 초록 텍스트에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는 하위 집합들이 각각의 연도별로 몇 건씩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은, 아래쪽에 있는 차트는 그것을 이제 그 숫자를 누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림에서 아래쪽에 그 회색 그 점선으로 표시가 어, 자, 이제 그 검정색 선하고 회색 선이 있는데요. 검정색 선은
소셜 네트워크스에 출판된 논문을 인용한 그 출판물의 숫자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회색 선은 그 중에서 초록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논문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이후에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그, 그 핸드북의 첫 번째 1챕터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챕터 저자의 얘기는 발표된 논문 그 연구의 양이나 다양한 주제 영역으로 SNA 확장이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SNA가 관련된 연구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NA는 진화하는 구조적인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론과 방법론과 경험적인 연구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하나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범위가 이제 좀 더 점점 커져가지고 SNA가 이제 더 일반적인 그 네트워크 사이언스, 네트워크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하나의 하위 분야로 현재는 간주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 과학, 네트워크 사이언스는 주로 이제 물리학, 수학 이런 쪽 그 분야와 관련이 있는데요. 2021년에는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SNA의 가장 유명한 컨퍼런스가 그 선벨트 컨퍼런스죠. 선벨트 컨퍼런스를 네트워크 사이언스, 물리학의 가장 큰 컨퍼런스인 네트워크 사이언스 컨퍼런스와 같이 학회와 공동 개최를 했고요. 그보다 이전이 이제 2013년도에는 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 분야의 편집자들이 함께 학제간 저널인 네트워크 사이언스라고 하는 학술지를 창간을 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 사이언스는 현재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전체적으로 편집위원회를 하면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이 슬라이드의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죠. 그림이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도 이제 같은 책의 같은 그 1챕터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어, 자, 이거는 이제 1978년에서 2023년까지 소셜 네트워크스 학술지에 실린 모든 출판물의 어떤 주제 구조, 주제를 분석하기 위한 그런 이제 분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지 논문과 그 제목 초록에 포함된 워드, 단어, 즉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떤 문서에서 어떤 단어가 등장했느냐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일단은 만든 다음에, 즉 이제 그 투모드 네트워크이죠. 이분 네트워크라 그러는데 투모드 네트워크의 계층적 베이즈 확률적 블록 모델. 이 분석 그 기법의 이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Hierarchical Bayesian SBM이라 그러는데요. 을 적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저기 이제 이 그림의 우측에 있는 거는 워드 노드고요. 워드 어떤 그 논문 초록과 제목에 등장한 제목에 어떤 단어들이 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왼쪽에 있는 것은 문서들의 집합입니다. 즉 이제 소셜 네트워크스에 실린 논문들의 집합이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서 일종의 이제 그 블록 모델링이 클러스터링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클러스터를 해서 이렇게 그 클러스터의 주제들을 파악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라키칼 스토캐스틱 블록 모델링이라고 하는 분석 기법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석 기법인데 일종의 이제 요즘 텍스트 분석에서 그 토픽 모델링 음, 뭐 LDA 같은 알고리즘 이용해서 토픽 모델링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SNA 즉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 어찌 보면 이제 그 네트워크 사이언스 아니 또는 이제 SNA 분야에서 나온 토픽 모델링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DA 결과와 이 SBM 결과를 비교한 논문들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그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넷마이너에도 이 기능을 포함시키려고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글자가 조금 해가지고 안 보이시죠, 잘. 그래서 이 글자를 좀 확대를 시켜서,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문서 집합의 주제와, 그 다음에 단어 집합들의 주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볼 수 있는데요. 색깔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색깔은 SNA의 방법론,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토픽은 주로 이제 그 SNA가 어떤 특정한 주제 영역,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에, 그 SNA가 적용된 일종의 애플리케이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요 몇 개, 한 10개 정도의 토픽에 대해서는 굵은 글씨로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런 이제 굉장히 다양한 토픽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토픽을 가지고 그동안 소셜 네트워크 저널에 출판된 논문들이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이제 주제들 하나하나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어떤 흐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까 우측에 나와 있는 그 토픽들, 우측에 나와 있는 토픽들을 가지고 이제 이 차트의 아래쪽에 X축은 연도를 의미하죠. 이 연도별로 각각의 토픽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제가 2023년도는 별로 이제 많은 수의 논문이 포함이 안 돼서 바로 직전 연도인 가장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색깔이 더 진하게 나타날수록 그 주제와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출판이 됐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색깔이 진하게 검정색에 가까운 주제들이 어떤 주제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시해 놓은 이렇게 이제 빨간색 선으로 그어 놓은 것이 제가 앞에 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요 밑에 예, 굵은 글자로 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사회조사, 이름 생성 문항, 그 다음에 개인 네트워크, 통계 모델링, 특히 ERGM 베이즈 추론, 네트워크 군집화, 행렬, 차원 축소, 애플리케이션으로서는 과학, 기술, 건강, 공동체 확산 개입, 그 다음에 방법론적으로 또 그 종단적 동적 네트워크, SAOM, 선택과 영향, REM, 표본 추출, 개인 네트워크, 등위성 블록 모델 위치 분석, 하위 집단 매개성, 정보 다층.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SNA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올리는 중심성이라든지 커뮤니티, 응집 그룹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일반화돼서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주제들을 그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이러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금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연구 주제들은 이제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그 큰 맥락에서 좀 더 굵직한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소개해드렸던 이 책, 2023년도에 나온 세이지 핸드북 오브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의 파트 3의 내용이 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파트 3가 주로 이제 방법론적인 개설들을 하고 있는 그런 챕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총 한 16개 챕터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왼쪽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각각의 구성된 하나하나의 그 챕터들입니다. 총 16개의 챕터고요. 이 챕터를 좀 분류를 해봤어요. 예.
자, 세 개 파트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파트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SNA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미싱 데이터 처리 문제라든지, 중심성 문제라든지, 응집 그룹, 블록 모델링,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아주 이제 SNA의 전통적인 어떤 그 메소돌로지,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챕터입니다. 2011년도 핸드북의 주제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게 이 두 번째 파트하고 세 번째 파트입니다. 2011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2023년도 책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그 파트의 내용은, 어, 그, 멀티모달 SNA, 멀티 레벨 네트워크 분석, 그 다음에 네트워크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스페이셜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혼합 방법론이죠. 믹스드 메서드. 주로 이제 이 내용은 네트워크 데이터의 표현을 확장해서, 즉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을 네트워크 데이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더 풍부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제 그 네트워크 표현의 확장이라고 하는 큰 방향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제일 밑에 세 번째 그룹은, 어, 예, 보통 이제 ERGM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Exponential Random Graph Model, 그 다음에 Inferential Network Clustering with Hierarchical Bayesian Stochastic Block Model.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그죠? Stochastic Block Modeling. 그 다음에 REM이라고 하는 Relational Event Model. 그 다음에 Latent Position Network Model. 즉 이제 뒤에 다 모델이 붙어 있죠, 그죠? 가장 끝에 글자가 모델이 붙어 있죠. 즉 이제 모델 기반으로 모델 기반으로 통계적인 추론을 하려고 하는 분석 방법론, SNA의 방법론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주제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크게 최근에 SNA 방법론의 어떤 새로운 경향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즉, 네트워크 표현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모델 기반의 통계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SNA 방법론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큰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최근이라 어찌 보면은 아주 최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2010년 이후 로 굉장히 이제 이런 주제들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나타난 어떤 큰 두 가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까요? SNA 확장의 두 가지 방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는 자, 그, 이 구조적 분석의 의미적인 확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의 구조적 분석에다가 어떤 의미, 맥락, 복잡성을 더해서 표현력을 더 풍부하게 하려는 그러한 경향성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배경으로서는 이제 어떤 SNA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구조적인, 아주 무미건조한 구조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설명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설명력의 어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나타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연결 구조, 같은 연결 구조라도 관계의 성격에 따라서, 컨텐츠의 특성에 따라서, 내지는 규범이나 문화에 따라서 예,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고, 특히 이제 구조만으로는 왜 그러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백그라운드는 비정형 데이터의 폭증이다. SNS 텍스트, 이미지, 로그, 위치, 정책 문서 등의 이제 의미 정보가 대량으로 축적되면서 이를 그래프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에 결합해서 활용하려는
그런 필요성이 증대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가짜 정보에 대응한다든지 감염을 통제한다든지 추천이나 타겟팅을 더 세밀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라고 하는 그 맥락 기반으로 컨텍스트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그런 요구들이 증가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 기술적인 가능성도 확대가 됐다. 즉 이제 임베딩이라든지 지식 그래프라든지 그다음에 기계학습 GNN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의미하죠. GNN 같은 이제 기계학습 같은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분석 기법들이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정량적인 분석이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의 대상이었던 이 의미라고 하는 영역을 수치화시키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구조와 함께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 네, 이런 측면에서, 어, 그,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어떤 분석의 초점이 구조 중심에서 의미와 맥락 중심으로 확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그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유형도 하나의 어떤 그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에서 속성이 포함됐다거나 아니면은 멀티플한 레이어로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종의 흔하진 않지만 하이퍼그래프 같은 형태도 나타나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 이 유형들이 나타나게 됐다. 시간 처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한 시점에서의 어떤 하나의 스태틱한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확장된 측면에서는 시계열적으로 변화하는 네트워크, 이벤트 기반은 어떤 아예 시간 데이터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간이랑 위치 정보도 포함하게 되고, 의미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뭐 임베딩이라고 하는 기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의미를 암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분석 과정에서 포함시켜서 고려하게 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기술적인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어, 이제 이런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그 나오는 그 네트워크 분석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그 비정형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노드의 속성으로 포함시킨다든지 아니면 링크의 속성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구조와 텍스트에 포함된 의미를 함께 분석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분석적인 시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방법론적인 어떤 이제 그 기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큰 방향성은 그 추론과 예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방향성입니다. 즉, 네트워크 현상에 대해서 추론 내지는 예측 모델링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그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서 이제 앞에 첫 번째 흐름이 어떤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를 더 풍부하게 어, 늘, 에, 그,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경향성은, 그, 어떤 이제 그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겼다.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성이 이러이러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서술 내지는 기술적인 분석에서 왜 그러하냐,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 과학적인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즉,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기존의 그 전통적인 그 통계 기법에서 제공해주는 추론이나 추론 기법들을 바로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론적인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호 유전성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인과 그, 그 인과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미시적인 메커니즘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요구들이 커지면서 그 어떤 뭐 QAP, ERGM, SAOM 등 이런 이제 추론적인 모델들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즉 이제 이런 그 어찌 보면 이제 그 SNA의 결과를 좀 실천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링크 형성이라든지 확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요나 리스크 같은 거를 미리 예측해서 미리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어떤 그 리소스 배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에 어떻게 인터벤션 할 거냐, 개입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그 설계를 최적화하려는 그런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이제 그 데이터와 어떤 계산 기법에서의 성숙이라고 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시간 데이터라든지 굉장히 대규모의 큰 데이터, MCMC 방법, 뭐 딥러닝 방법, 이런 측면에서 그 아주 복잡한 어떤 의존성이라든지 어떤 시간 데이터가 포함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내지는 책임성에 대한 요구. 즉, 이제 어떤 예측이나 검증 같은 거를 했을 때, 예,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 지표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하고 많은 이런 이제, 그런 관행들이 그 SNA 분야에서도 강하게 나타났다. 최근에 이제 해외 학술지의 논문을 투고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심사 과정이 굉장히 이런 이제 어떤 그 검증이라든지 재현 가능성, 해석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아마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NA가 기존의 기술적인 분석에서 추론 예측적 분석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이러한 경향성이 이미 강하게 나타났고, 예,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연구는 사실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현재의 구조를 요약하고 시각화하려는 그런 목적이 강했는데요. 추론적인 분석에서는 메커니즘이나 인과 효과를 추정하고 검증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조금 좀 그 별개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미래 상태라든지 사건을 이렇게 어떻게 잘 알아맞힐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연구 질문들도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느냐, 라고 하는 데서 왜 어떻게 그 구조가 형성 변화했는가 또는 예측적으로는 앞으로 무엇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 거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분석 기법들을 보시게 되면은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중심성, 커뮤니티 디텍션, 모티프 서브 그래프, 투모드 분석 뭐 이런 분석 기법들이 주로 줄을 이루었다면 추론적인 분석에서는 ERGM, SAOM, QAP 회귀, 뭐 그 스토캐스틱 블록 모델링, REM 좀 이제 그 생소할 수도 있는 이런 연구 방법론들이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예측 분석으로 가게 되면은 링크 예측, 노드 분류, 그 다음에 기계학습 쪽에서 GNN, 임베딩 기법,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인문사회과학적인 연구에서도 이런 이제 기계학습과 관련된 기법들이 들어와서 같이 활용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분석은 우리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해석 가능성이 높죠. 어찌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추론이나 예측으로 가면 갈수록 해석 가능성은 어찌 보면은 점점 이렇게 낮아진다. 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예측으로 가게 되면은 기계학습은 아주 복잡한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내부의 모델은 그 블랙박스로 이렇게 그 인정하고 분석하는 그런 그 관행들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설명 가능성, explainability를 높이기 위한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흐름은 뭐 각각 분리돼서 일어난다기보다는 병렬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면서 수렴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화하고 있다.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더 현실적이고 맥락이 풍부한 네트워크 표현에 대한 요구가 확률 통계, 기계학습에 기반한 강력한 추론 또는 예측 모델링 기술의 부상을 촉진시켰고요. 그 다음에 풍부한 네트워크 데이터가 더 정확한 추론과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추론과 예측 능력에 대한 수요, 강화된 수요는 다시 더 복잡한 데이터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즉, 복잡하고 속성이 풍부한 그런 데이터가 강력한 추론과 예측 엔진을 위한 굉장히 이상적인 연료가 되는 그런 시너지 관계에 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뭐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최종 목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 실제 세계를 어떻게 더 잘 표현할 것인가, 더 잘 반영할 것인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인 모델을 만들게 되고 그 모델을 에 대해서 경험적인 어떤 그 분석, 실증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모델에 또 요구하는 그런 이제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정량적인 자료들의 형태를 그런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트워크 데이터를 만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인포메이션의 그 손실이라는 거죠. 예. 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델과 그 다음에 그것을 모델이 필요로 하는 자료의 형태라고 하는 그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손실들을 최소화하면서 실제로 있는 현실을 더 많이 반영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런 자료가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런 자료들을 예, 최대한 잘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방법론, 기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방향성으로 네트워크 분석도 역시 그런 방향성으로 현재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네트워크 분석의 큰 어떤 경향성을 반영하는 그런 구체적인 최신의 그 방법론들, 분석 기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제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텍스트 애트리뷰티드 네트워크, 텍스트 속성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 노드나 링크에 텍스트 속성이 포함된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소시오 시멘틱 네트워크, 사회 의미 네트워크 분석. 이제 그 구조와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네트워크이죠. 그 다음에, 멀티모드 네트워크, 멀티플렉스 네트워크, 멀티레이어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멀티모드라고 하는 것은 투모드에서 더 확장된 거죠. 두 개 이상의 모드를 가지는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멀티레이어 네트워크의 특수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회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차원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원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차원으로 정의되고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현실이죠. 그죠? 그런 이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모델링 할 때도 이런 이제 여러 차원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런 그 멀티 레이어를 고려해서 중심성 분석을 한다든지 응집 그룹 분석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분석 기법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냐, 시간을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해서 시계열 네트워크 분석, 그 다음에 다이나믹 네트워크 분석, 뭐 이런 분석 기법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최근에 나오는 흐름으로는 이제 이런 그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그 데이터를 기계학습 기법인 그 임베딩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최소한의 어떤 의미의 손실이나 어떤 그 정보의 손실 없이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네트워크 분석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어, 요 각각에 대해서는 그 내일 저희가 웨비나가 한번 더 있는데요. 내일 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맡은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어, 그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 SNA에서 최근에 어, 여러 가지 이제 큰 변화들이 최근 한 10년 사이에 있어 왔는데, 그런 변화들을 두 가지의 큰 어떤 두 가지의 그 측면에서 최근에 어떤 흐름의 변화를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흐름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후에 어떤 그 연구 설계라든지, 연구 주제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예, 참고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발표를 이행하게 된 사이람의 배수진 차장입니다. 그 앞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정책 연구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실제로 어떤 단계에서 함께 활용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연구 사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정책이라고 짧게 네, 얘기하지만 사실 정책은 굉장하게 복잡한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 그리고 실행 주체, 결정권자들이 얽혀 있고요. 그리고 법안, 기술, 키워드 같은 이제 다양한 대상들도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문헌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통계 수치만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데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책 대상들 간의 어떤 관계와 연결 구조 그리고 네트워크 관점을 정책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이어가게 된 사이라는 배두진 차장입니다. 그 앞에서 소개드린 대로 저는 이제 정책 연구와 소셜네트워크 분석이 실제로 어떤 단계에서 함께 활용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연구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정책이라는 걸 딱 두 글자로 얘기하고 마는데 사실은 정책은 굉장하게 복잡한 장기 그 메가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 그리고 실행 주체, 결정권자들이 이제 얽혀 있고요. 그리고 또 법안, 기술, 키워드 같은 다양한 대상들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문헌만 읽어본다거나 아니면 통계 수치만 이제 들여다보는 거는 좀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어떤 정책 대상들 간의 관계와 연결 구조,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점에서 정책을 들여다보는 게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자 또 필요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의 전 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 분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물론 연구마다 세부 단계는 좀 다르지만 여기서는 정책 과정을 크게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제 설정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사회 문제가 어떻게 공론화되고 그리고 정책 이슈로 떠오르는지 파악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언론 기사나 SNS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발언록 같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슈 네트워크를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담론이 중심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담론은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수립 단계인데요. 이때는 이제 보통 정책을 수립을 하고 전문가를 찾거나 그리고 타당성을 검토를 하게 되죠. 이럴 때는 이제 그 전문가 집단이 누구냐,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느냐, 이게 이제,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집단이 중심에서, 일단 정책 설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는 누구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정책이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누가 결정권자고, 그리고 누가 누구와 협력해서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국회 회의록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의사 결정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 이제 누가 협력하는지, 그리고 누가 그 중심에서 그걸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의 구조가 중앙 집권형인지 분산형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정책 집행 단계인데요. 그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예산이나 인력, 자원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집행 주체들 간의 소통은 원활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집행자들끼리 협력 네트워크를 이제 분석을 하면 병목 지점이 어딘지, 비효율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정책 평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정책 성과나 그리고 피드백 같은 것들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살펴보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민원 데이터, 시민 의견, 그리고 몇 평가 보고서 같은 것들을 네트워크로 분석을 하면 이제 어떤 이제 키워드들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정책 도입 전후의 네트워크를 비교를 해가지고 그 변화를 추적을 하면 정책의 영향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더 정책의 어떤 그 프로세스에서 특정 시점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정책의 전 과정에 걸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단계별 이제 그 어떤 주요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그 이제 관련된 자료나 사례를 찾아보실 때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정책 형성 과정에서는 뭐 정책 네트워크, 정책 거버넌스, 그리고 이해관계자 분석, 정책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이제 주로 연구가 많이 되고요. SNA가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담론이나 의사결정 구조 측면에서는 이제 담론 네트워크, 그리고 뭐 의사결정 네트워크, 이제 뭐 그 프레임 분석,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앞에서 제시한 키워드별로 약간 활용 맥락, 그러니까 어떤 분석을 위해서 이 키워드를 쓰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어떤 기법을 쓰는지를 좀 약간 정리해 본 표고요. 요 부분도 이제 관련된 어떤 자료를 찾아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자료로 상세하게 필요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약간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정책 연구 부문별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본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정책 연구의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한 5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 봤어요. 좀 크게 묶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정책 거버넌스, 제도 연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국회의 어떤 의안정, 그러니까 뭐죠? 법안 발의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회의록, 그리고 판례, 법령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오픈된 데이터로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정책 법안을 뽑아내서 그것들 간의 어떤 인용관계라던가 이제 어떤 연관관계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인이나 어떤 세부 이해관계자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연대 구도라던가 어떤 정책 결정자들의 영향력, 그리고 제도들의 어떤 네트워크 구조적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산업, 무역 부문에서는 이제 기업 간의 지분 구조라던가, 그리고 투자 관계, 그리고 거래 관계, 수출입 관계 같은 것들을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는 기업 간의 어떤 협력, 투자 관계, 그리고 산업 간의 어떤 연관 관계, 그리고 글로벌 무역망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망이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떤 산업의 어떤 부문이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가 디로 이제 확산될 수 있는지 뭐 예측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과학기술 R&D 부문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연구 과제 정보, 그리고 연구자 정보, 특허 정보, 논문 정보 같은 이제 공개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NTIS 데이터죠. 그 NTIS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2월에 그 별도로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분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웨비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 오시면 이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네,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뭐 연구자, 연구기관, 그리고 R&D 과제, 성과, 그리고 기술 키워드 같은 것들을 노드로서 뽑아낼 수 있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연구자, 연구기관, 국가 간의 협업 네트워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과제 간의 유사성 관계를 이제 뽑아낸다던가 아니면 기술 간의 어떤 융합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핵심 기술은 뭐냐, 그리고 이제 연구 클러스터는 어디냐,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의 성과는 어떻게 확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보건복지 교육 분야입니다. 이건 좀 제가 좀 크게 묶어봤는데, 일단은 보건 관련해서는 이제 감염병 발생 현황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공보건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복지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그 공개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그거를 누가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적자본 기업 패널 조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교육 쪽에서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 데이터인데, 이제, 기업에서 채용한 그 직원들의 어떤 그 전공이라던가,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전공과 어떤 자격을 가진, 인적 자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 인적자원 관리 전략을 세운다던가 하는 그런 곳에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보건 측면에서는 이제 환자 접촉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팬데믹을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복지 서비스와 그거를 이제 누가 어떤 특성을 가진 대상자가 받았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는 어, 이제 약간 유사한 서비스를 받은 그 수혜자들을 약간 클러스터로 묶어가지고 이제 좀 동시에 관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이제 인구 특성이 유사한 이제 어떤 그 복지 대상자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사각지대를 찾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유사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하고 있는 기관 간의 어떤 연계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 어떤 정책의 집행 측면에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지역 환경, 교통 관련 정책 부분입니다. 이 분야는 이제 특히 공간 이동 데이터를 이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지역별 이제 어떤 물류나 어떤 그 유통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사실 공개가 되어 있어서 활용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정보, 어떤 이제 그 버스나 지하철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 이제 또는 이제 관광객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역 간의 어떤 유동인구 흐름이나 공간의 어떤 연결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는 대표적으로 그 권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활 권역,
소비 권역, 뭐 이런 관광 권역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권역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 권역 클러스터를 분석을 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통이나 유통의 허브가 어딘지, 그리고 반대로 소외되는 지역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그 분야마다 사용하시는 데이터나 분석의 초점은 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을 해서 어떤 숨어 있는 연결 구조나 어떤 그 패턴들을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는 네, 연구자분들이 이제 각 그 연구 주제에 맞춰서 데이터를 발굴 하시고 적절하게 네트워크 모델을 설계를 하시면 일단 그 현장의 어떤 복잡한 그 복잡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제 좀 개발적인 내용을 같이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연구가 됐고 어떤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그 정책의 문제인식 그리고 의제 설정 단계에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입니다. 특히 이제 좀 지역 간의 어떤 연결성, 도시계획, 뭐 이런 지역의 기능 분석, 이런 거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유용한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연구는 이제 유럽의 지역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분석을 해서, 연구한 사례인데, 이제 이 연구의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만 분석한 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제 함께 고려해서 분석을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다층 네트워크 분석, 그러니까 멀티 레이어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제 분석 방법을 도입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층이라는 개념은 어떤 동일한 지역, 동일한 노드 안에서 이제 여러 종류의 관계가 이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와 이제 B라는 어떤 두 개의 노드가 사람으로 칠게요. 두 개의 노드가 예를 들면 친구 관계이기도 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으로 구성을 하고, 역시 분석을 할 때도 이제 이거를 모두 통합적으로 약간 반영을 하는 그런 이제 분석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연구 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거를 이제 그 지역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하나의 종류의 네트워크만 분석을 했을 때와 그리고 이제 다층 네트워크를 고려해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이 지역의 중요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 어떤 지역들끼리 커뮤니티로 묶이는지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유럽의 어떤 지역 코드, 이제 한 300개 정도를 기준으로, 8개의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행정구역이 뭐 시도 있고 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레벨 2 정도의 이제 유럽의 지역 그 코드를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한 데이터고,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민을 통해서 이제 인구 이동의 관계, 그리고 이제 여행을 통한 사람의 이제 이동 관계, 그리고 이제 돈의 이동 관계, 그리고 이제 교환학생의 어떤 이동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이제 당연히 방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중치도 있는 그런 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다층 네트워크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은 연구 결과인데,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이제 그 다층 네트워크를 약간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동그라미들이 이제 노드이고 이게 바로 이제 그 지역인 거죠. 그리고 이 지역들은 다 똑같아요. 이 다층 네트워크별로. 근데 이제 이 사이에 링크가 다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네트워크이고, 그 두 번째는 사람 이동이 이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내포하고 있는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 다층 네트워크를 고려해서 분석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어떤 이제 노드 간에 이제 만약에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하나의 레이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레이어의 관계도 이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가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찾는다고 했을 때 해외 직접 투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민이나 이제 교환학생 관계에서도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전환이 가능하게끔 하는 분석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럽 지역 간의 어떤 단일 네트워크를 이제 네트워크 그 아까 종류별로 구성을 하고 중심성 분석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그 같은 데이터이지만 이번에 다층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그걸 봤을 때는 어떻게 중심성이 달라지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다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티 분석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분석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 각각 개별적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 내에서 각 지역의 중심성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지도 위에 시각화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중심성이 높을수록 이제 더 빨갛게 표시가 된 결과이고요. 이제 보시면 중심성이 이제 주로 그 일부 약간 지역에 좀 집중이 되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네트워크별로 좀 중요한 지역들이 좀 달라진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다층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을 추가로 비교를 해가지고 그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분석한 중심성의 평균이랑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이제 단일 네트워크에서는 중심성이 낮았는데 다층 네트워크로 통합적으로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는 중심성이 높아진 그런 지역을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어떤 특정 몇 개 지역이 단일 네트워크만 봤을 때는 별로 이제 강조되지 않았는데 이 다층적인 관계를 함께 고려하니까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단일 네트워크만 분석을 했을 때는 약간 이제 간과되었던 지역인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보아하니 훨씬 더 중요하게 이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그 커뮤니티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것도 다층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제 커뮤니티 분석을 한 거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유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국경을 기반으로 스페인, 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간 연결 구조가 분리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몇몇 지역은 좀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이나 이제 독일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나라 안에서도 커뮤니티가 되게 많이 이제 좀 나뉘어져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반대로 이제 이쪽에 베네룩스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나라지만 아예 하나의 커뮤니티로 묶여서 이제 분석이 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어떤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어떤 흐름 말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함께 분석을 해야지 좀 더 현실에 좀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어떤 지역이나 도시 정책을 설계를 할 때 행정 구역 말고 이제 실제 연결 구조나 어떤 기능적인 어떤 그룹 단위를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사례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의 이제 연구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이제 대규모 그 프로젝트에서 이해관계자랑 위험 관리를 어떻게 이제 네트워크 분석으로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되게 큰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이제 얽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는 이해관계자 관리랑 위험 관리를 이제 각각 해왔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이 이해관계자랑 위험 요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접근을 해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는 그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이제 한 이제 그 개발 프로젝트이고요.
연구에서는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 산출된 다양한 문서 데이터를 토대로 그 세 개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해관계자를 뽑아내서 그들끼리 이제 거래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0개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뽑았고, 그 관계자들끼리 이제 돈을 어떻게 주고받았냐를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위험 간 원인 결과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위험 이제 14개를 이제 뽑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설계 결함, 뭐 건설비 초과 같은 이제 이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뽑아냈고, 이것들의 어떤 인과적 연결 구조를 이제 그 정의해가지고, 네트워크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일정 지연은 당연히 이제 그 건설비 초과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링크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해관계자와 위험을 연결해서 투모드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어떤 위험 할당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위험이 어떤 이해관계자한테 할당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 가지 네트워크를 이제 통합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 한마디로 이해관계자들끼리의 연결도 있고, 위험끼리 연결도 있고, 그리고 이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위험이랑 연결되어 있는지도 다 하나의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또 두 번째로 만든 네트워크가 위험간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방금 이제 앞에서 위험관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왜 여기서 또 만들었냐면 이 앞에서 만든 위험관 네트워크는 위험끼리 어떤 그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만든 이제 직접 네트워크인데 요 두 번째로 만든 위험관 네트워크는 이제 어떤 서로 다른 위험이 같은 이해관계자를 공유하고 있을 때 이제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만드는 위험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만들었던 직접 연결이랑 그리고 간접 연결을 다 통합해가지고 만든 위험관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제 여기에서 분석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단 이제 이해관계자 간의 어떤 거래 네트워크와 그리고 이제 그 통합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의 위험을 통합한 네트워크에서 각각 중심성 분석을 했고, 이 어떤 중요한 노드들의 순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이제 몇몇 노드의 이제 순위가 좀 바뀌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노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부문의 이해자인 이제 오너였거든요. 근데 이 노드 같은 경우는 그 거래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그 아이겐벡터 센트럴지가 좀 낮게 나왔는데 이거 위험을 통합한 통합 네트워크에서는 순위가 올라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돈을 이제 뭐 주고받는 관계에선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 오고 가는 부분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위험을 넣고 나니까 실제로 더 많은 그 이제 그 연결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이 노드는 이제 더 많은 위험에 이제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4번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인데요. 여기는 단일 네트워크선 중심성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거래 관계에서는 돈이 오고 가는 그 중심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위험을 통합해서 다시 한번 중심성을 분석을 해보니까 중요도가 크게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이제 거래 관계에서의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가져가지만 위험 부담은 많이 떨어지는 이해관계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그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의 중요도를 생각했을 때, 어떤 그 하나의, 그 정보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위험까지 같이 통합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각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정도를 이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연구진은 그 앞에서 이제 구성했던 또 다른 네트워크 있었어요. 그 위험간 직간접 네트워크를 가지고 위험 확산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위험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추적을 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 위험은 이제 각각의 위험은 이제 고유하게 이제 그 위험이 발생될 확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위험에 따른 비용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델에서는 이 서로 연결된 위험이 어떻게 확률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이미 발생한 이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연결된 나도 근데 이제 위험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룰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분석 결과 이제 모든 위험의 발생 확률이 이제 약간 다 같이 증가를 한 거를 알 수가 있었고, 특히 이제 건설 관련 위험 같은 경우는 최대 약간 1.3배 정도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좀 재밌었던 결과가 뭐였냐면, 그 이제 그 건설 관련 위험군의 어떤 총 비용이 그 약간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시뮬레이션 통해서 예측한 비용이. 근데 이 수치가 실제로 이 프로젝트의 계약 재협상 단계에서 제시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 정도의 비용이 이제 좀 증가했다라고 이제 다시 재협상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재협상 단계에서 제시된 어떤 비용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이 각각의 위험에서 이제 수반되는 비용을 예측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 책정한 그 비용과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그 이해관계자랑 위험 요소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연결 구조를 따라서 위험이 확산되고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한번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본 사례이고요. 그렇게,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정책 결정 단계에서의 이제 연구 사례인데요. 왜 어떤 정책은 충분히 합리적인데 입법이 안 되지? 약간 이런 궁금증을 사실 저희가 매번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이런 궁금증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제 바로 그 기후변화 정책을 둘러싼 그 미국의 어떤 정치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을 한 연구입니다. 이제 이 연구의 핵심 질문은 에코 체인버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제 검증인데요. 이제 에코 체인버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어떤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고 그 정보가 그 안에서 계속 울리는 그 반복적으로 증폭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의견이 완전히 갇힌 공간에서 그 메아리처럼 계속 되풀이 되면서 이제 강화되는 구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은 과학적으로도 많이 입증이 됐고, 이제 일반인들도 다들 동의하는 바인데, 이상하게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그게 이제 가짜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막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연구는 그 어떤 이론적 개념으로만 얘기되던 그 에코 체인버가 실제로 있는지를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검증해 보려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고 돌면서 강화되는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에코 체인버가 뭐냐를 네트워크 구조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바로 이제 오른쪽에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에코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제 동일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확증 편향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냥 A가 B에게 정보를 준다라는 이제 그냥 이제 일반적인 링크에서 요 B 부분의 그림을 보시면 색깔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깔은 결국 이제 같은 그 이슈에 대한 어떤 각각의 입장 을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색깔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A와 B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요 사람들끼리의 어떤 정보 전달을 에코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인버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정보가 이제 여러 경로로 반복되면서 전달이 되는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A가
C와 B에게 정보를 줬고, 그리고 B가 다시 C에게 정보를 줬어. 그럼 C는 다양한 경로 똑같은 정보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제 체인버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이 에코와 체인버가 합쳐진 전이삼각형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코와 체인버가 동시에 작동할 때, 이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에코 체인버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미국 의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던 시점에 이제 수집된 어떤 참가자, 그러니까 청문회 참가자, 뭐 로비스트, 그리고 회의 참석자, 이런 이제 명단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최초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설문에서는 응답자에게 이제 그 정보 공유 관계를 물어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후 정책에 대한 각각의 입장도 함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이제 그 정책 이슈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국제적인 어떤 협약을 맺어야 한다라는 문항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냐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응답자 간의 어떤 정보 전달 방향을 고려해서 이제 방향성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요 안에서 그 에코 챔버의 구조가 나타나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그림이 바로 이제 그 정책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여기 이제 노드의 색깔이 바로 이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는가를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서는 주로 그 ERGM이라는 분석 방법을 활용했는데요. ERGM도 역시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조건일 때 이 노드들끼리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이제 확률적으로 분석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두 사람이 친구가 될 확률은 뭐 나이가 비슷해서일 수도 있고, 지역이 비슷해서일 수도 있고, 직업이 비슷해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조적으로 내 친구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친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다양한 어떤 연결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이제 통계 모델에 넣고, 이제 실제 네트워크에서 이런 패턴이 얼마나 이제 우연 이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을 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는 ERGM 모델에 이제 다양한 요인을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게 이제 이 왼쪽에 보는 이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여기 이제 구조적 요인인데, 이제 구조적 요인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두 명한테 전달하는 거, 뭐 세 명에게 전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전이삼각형. 우리가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죠. 체인버 구조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모델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속성 기반 요인으로는 이제 그 각각 노드가 이제 과학자냐, 정부기관이냐,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향, 그리고 그 노드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자가 속해 있는 곳에 이제 예산 규모에 대한 어떤 영향력,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어떤 이슈에 대한 찬반이 서로 갈리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속성 요인으로 포함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 에코 체인버 구조. 그러니까 그 동의 수준도 비슷하고,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동의 수준도 비슷하고,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까지를 이제 이 ERGM 모델의 변수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석 결과는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각각의 어떤 그 ERGM 모델의 그 회귀계수를 이제 그 차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모델이 바로 그 에코 체인버 변수를 포함한 모델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모델의 이제 회계 개수가 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국제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협약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물어본 문항에 같은 입장을 가진 세 명이 그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 전이삼각형을 이루는 경우, 이거에 대한 이제 모델인데,
이때 이 사람들끼리 어떤 그 연결이 이루어질 확률이 5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밑에 제가 더 추가로 체크한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제 에코 체인버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이제 요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동의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그 연결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만 본 모델이고, 이 세 번째, 이거 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모델은 그냥 그 체인버, 그러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만 넣은 모델인데, 이 두 개는 특별히 이제 그 어떤 회귀 개수가 의미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연구의 이제 결론은 그 어떤 에코와 체인버, 그러니까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어떤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그 어떤 연결이 그 생성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미국의 어떤 정치인들끼리 그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네, 정책 결정을 할 때 에코체인버 효과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기후 정책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약간 이제 그 확증 편향 현상이 계속 이제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약간 이제 정량적으로 입증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정책 결정 단계에서의 사례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탈리아 정치권의 기후 변화 담론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기후 정책에 대한 이제 정치인들의 태도랑 연합 구도를 그 담론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살펴본 사례이고요. 담론 네트워크 분석 아까 그 키워드에도 잠깐 나왔는데 이제 DNA라고 하거든요. 그 디스코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디스코스 네,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근데 내용 분석이랑 그리고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결합한 방법론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그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키워드이고, 네, 이걸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한 사례입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어떤 그 연합관계를 이제 확인을 한 그런 분석인데, 기후변화는 사실 되게 지금 국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제 이슈잖아요. 근데 이 연구에서 이제 좀 집중한 부분은 정치인들의 태도가 약간 국가별로 그리고 정치적 이념별로 달라지는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는 거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들의 어떤 담론 구조를 시각화하고 그리고 어떤 정책 연합이 존재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그 기후변화 관련된 발언록, 그러니까 회의록 데이터이고 여기에서 각 정치인과 그 각 정치인이 이제 뭐 지지하거나 이제 반대하는 정책 전략이 무엇인지를 이제 뽑아내가지고 그 정치인과 전략 간의 그 투모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오른쪽에 첫 번째 보이시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홍색 같은 경우가 이제 정책 전략이고 여기에 연결된 원이 바로 이제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 색상이 이제 찬반을 표현을 하는 거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보면 일단 어떤 정치 전략에 어떤 정치 성향의 인물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정책 전략을 매개로 그 정치인들 간의 어떤 동의, 그리고 갈등 관계 네트워크를 각각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정책 전략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공유한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른 그 정치인을 동의 관계로 연결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이제 네트워크가 바로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누구랑 유사한 정책 신념을 갖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데이터고, 마지막으로 이 두 종류의 네트워크를 이 기후정책 관련한 이제 협약, 그 2016년에 이루어진 중요한 협약이 있다고 하는데, 그 협약의 비준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기 위한 이제 전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 두 가지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요. 하나는 커뮤니티 분석, 그리고 이제 그 정치 성향 그룹 간의 어떤 연결 활성도, 그러니까 EI 인덱스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저 왼쪽 그림은 그 실제로 이제 정치인 간의 어떤 그 동의 네트워크가 그 2016년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같은 경우, 이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이념이나 정당을 넘어서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이런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2016년 이후에는 조금 정치적으로 좀 분할되는 그 약간 네, 양극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파란색, 까만색 부분이 약간 이제 우파 쪽의 정치인들을 표시를 하는 거고, 주황색, 뭐 노란색, 빨간색이 이제 좌파 쪽의 정치인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이제 이런 정치 성향에 따라서 분리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표는 그 EI 인덱스라는 방법론의 결과입니다. EI 인덱스는 그 익스터널 그리고 인터널의 약자인데 한마디로 이제 같은 그룹 내의 어떤 그러니까 속성이 같은 그룹 내의 연결과 그리고 속성이 다른 그룹 간의 어떤 연결을 비교를 해가지고 좀 외향적으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지 내부의 어떤 그 똘똘 뭉쳐져 있는 연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진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의 정치인들을 7개 그룹으로 나눴고요. 외부 집단과의 연결성이 2016년 이전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을 했는데 가장 이제 크게 차이가 났던 쪽이 이 중도 우파 그룹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2016년 이전에는 그 외부로의 연결성이 꽤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2016년이 지나면서는 이게 확 낮아지면서 내부 결속이 훨씬 더 강해진 걸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정책 결정이 단순히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근거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이제 크게 좌우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정당 간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슈에서는 양극화가 좀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정책 집행 단계에서의 연구 사례인데요. 그 정책이 실제로 그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실무적인 이슈들이 동시에 발생을 하는데, 특히 요즘에 이제 공공 문제는 단일 부처가 이렇게 단독으로 약간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잖아요. 하도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참여자들끼리 협력이나 조정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을 약간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인도의 공공보건 정책, 그중에서도 그 담배 규제 프로그램의 집행 구조를 분석을 한 사례이고요. 그 두 개 지역을 뽑았어요. 이 두 개 지역은 이제 인구 규모나 뭐 그리고 뭐 예산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데 이 정책의 어떤 음, 얼마나 이 정책을 잘 따랐나가 서로 완전히 다른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수능 지역, 그리고 저수능 지역,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고수능 지역은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을 잘 따른 지역이니까 어떤 이제 효과를 잘 발휘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저수능도는 약간은 이제 효과가 그렇게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인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해서 지역 간 왜 그 정책의 이행 수준이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진은 이 프로그램의 어떤 그 담당자들, 그러니까 뭐 정부 기관, NGO 이런 이제 지역 언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 주요 담당자들에게 세 가지 관계 유형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상호소통 관계. 그래서 누구와 협력을 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고 하고, 그리고 정보 탐색 관계. 그러니까 관련된 정보를 누구에게 얻었냐를 이제 물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 결정 관계. 누구한테 이제 뭐 결과를 보고를 했고 승인을 얻었는지 이런 이제 세 가지 관계를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집한 세 가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분석 지표들을 활용을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중심성,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의 밀도, 그리고 상호성, 그래서 관계가 일방향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으로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상호성,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EI 인덱스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 결과가 이제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일단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두 지역의 네트워크 중에서도 그 상호작용, 그러니까 소통 관계를 시각화한 결과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약간 고수능도 지역의 네트워크 그림이고, 오른쪽이 이제 저수능도 그 지역의 네트워크 그림이에요. 그 점에 이제 각각의 점이 이제 그 참여자들 그 이제 노드가 되고, 색상은 이제 그 부처,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카테고리를 의미를 합니다. 또 이제 왼쪽에 그 어떤 이제 상호작용 소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가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고수능 지역의 네트워크는 밀도와 상호성이 높고 중앙 집중도도 이제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명확한 중심 행위자가 있고, 그 서로 이제 관계가 많이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빠르고, 이제 리더십도 명확하고, 이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저수능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분석 결과를 보면 고수능 지역에 비해서 이제 밀도와 상호성도 좀 낮고, 그리고 중심성, 이제 전체적인 그 중심성도 좀 낮기 때문에 연결 구조가 조금 더 분산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 오른쪽에 이 의사결정 네트워크에서 똑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수능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명확하게 중앙에 의사결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저수능 지역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 약간 이제 분산된 형태를 보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 네트워크의 구조가 어떤 정책 집행의 효과성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이제 좀 실증적으로 검증한 사례라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평가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그 정부 R&D 예산이랑 기술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이제 분석한 사례입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 R&D 투자가 결국 적지 않다. 그런데 이제 그 R&D 예산이 어떤 기술에 어떤 기준으로 이제 배분되고 있는지 좀 구조적인 분석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하면서 그 어떤 기술 간 연계성에 기반한 이제 정부 투자가 그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그 NTIS 데이터, 그러니까 그 국가 과학기술 정보 서비스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기술 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을 하고 그 각 기술의 중심성과 그리고 이제 정부 예산 그리고 연구 성과 간의 관계를 약간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는 그런 시도의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활용한 데이터는 이제 2016년에 이제 금속 고분자, 세라믹 세 개 분야에 약 이제 4,700개 정도 되는 과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NTIS 데이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올해 2월에 그 NTIS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네트워크로 분석할 수 있는지 또 웨비나를 했었거든요. 이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이미 공개가 돼 있으니까, 오늘 웨비나 끝나시고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NTIS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각 과제가 엑셀에 행별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오른쪽에 그 열 정보로 이 과제가 어떤 이제 기술에 분류가 되어 있는지가 이제 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 분류 체계도 엄청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기술 분류가 될 때도 이제 하나의 기술만 분류하는 게 아니라 뭐 최대 3개, 뭐 최대 5개,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젝트에 이제 여러 개의 기술을 분류하도록 그렇게 이제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네트워크로 구성할 때는 이 어떤 그러니까 과제 프로젝트와 기술 간 투모드 네트워크로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바로 그 투모드 네트워크를 도식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은 기술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한 개 이상의 기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도 한 거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의 프로젝트에 하나의 기술만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두 개의 그 파란색 기술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에 같이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토대로 이제 기술 간 공동 출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그래서 기술끼리의 어떤 융합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몇 번, 많이 출연하면 출연할수록 이 두 가지의 기술이 이제, 잘 융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공동 출연한 횟수를 가지고 관계의 강도, 그러니까 가중치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만든 그 기술 간 네트워크에서 핵심 기술을 찾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센트럴리티를 이제 세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뭐 디그리, 비트니스, 클로즈니스, 그리고 이제 PF넷이랑 그리고 커뮤니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그 어떤 기술의 어떤 클러스터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왼쪽 그림이 이제 고분자 화학 섬유 분야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의 기술 간의 어떤 융합 네트워크를 만든 데이터이고요. 데이터를 시각화한 거고, 그래서 이 왼쪽에 하단에 조그맣게 보이는 이 그림이 전체 이 분야의 기술 네트워크이고, 여기에서 색상은 이제 커뮤니티 분석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우측 상단에 하나의 커뮤니티를 확대한 게 바로 이쪽에 보이는 네, 초록색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가 좀 흥미로운 지점이 그 각 기술별로 정부 투자 규모를 네트워크 분석이랑 결합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프로젝트 정보에는 이 프로젝트에 얼마의 정부 투자액이 들어갔는지가 정보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정보를 토대로 이제 이 정부 투자액을 기술 단위로 먼저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 단위로 분배된 정부 투자액과 그리고 중심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심성이 높은 기술일수록, 그러니까 기술 융합 관계에서 중심성이 높게 나온 기술일수록 이제 정부 예산이나 그리고 논문 특허 같은 성과와 이제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심성의 크기랑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 기술에 투자된 예산 규모에 따라서, 기술을 이제 이렇게 사분면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네 개로 기술을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우상단 같은 경우는 중심성도 높고, 여기 Y축에 중심성도 높고, 그리고 X축에 예산도 높은 경우의 기술들이 이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이제 R&D의 어떤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좌측 상단이 약간 이제 중요한데요. 이쪽은 중심성은 높은데 아직 예산이 조금 적은 그런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향후 투자 확대가 필요한 기술 영역이다라고 말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우측 하단 같은 경우는 그 중심성은 낮은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이 부분은 그럼 이제 예산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떤 그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에 더 투자하고 그리고 어떤 기술은 좀 재검토해야 되는지 그런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음, 그 혹시 이제 넷마이너 활용한 연구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혜택과 서비스를 좀 소개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그 공공연구기관 대상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마지막 이제 프로모션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정부 공공연구기관 대상으로는 넷마이너를 도입을 하실 때 모두 30% 할인을 제공을 하니까 혹시 비용 때문에 문제가 있으셨다면 꼭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추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넷마이너를 주변에 이제 추천을 해주시면
그 추천을 받으신 분이 넷마인을 구입했을 때 저희가 추천하신 분이랑 그리고 추천 받으신 분들 모두한테 이제 혜택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추천하신 분이 이미 넷마이너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추가 구매 계획이 없으시다. 그럼 이제 맞춤 컨설팅을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특히 이제 그 연구하시면서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데이터는 뭔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네트워크 구성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되게 좀 이슈가 많으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새로 사실 계획이었는데 좀 누구랑 같이 구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도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면 그 추천해 주신 분도 이제 할인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혜택이 제공되고 추천 받으시는 분은 이제 무조건 20% 할인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지금 이제 특별히 기한한 점 없이 상시로 운영이 되니까 언제든지 좀 주변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네, 그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넷마이너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항상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어떻게 뭐 네트워크로 만들어야 될지, 분석은 어떤 프로세스로 해야 될지, 그리고 막 맨날 똑같은 작업을 여러 번 진행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을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넷마이너 연구 파트너십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만들어 봤고요. 이런 이제 어떤 분석의 어떤 프로세스별로 생기는 문제들을 좀 그 지원을 해드리기 위한 연간 계약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팀 단위로 연구를 이제 하시는 경우에는 그 팀 라이선스라던가 온라인 교육, 그리고 아까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그 컨설팅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넷마이너를 자동화해가지고 한 큐에 이제 그 여러 번의 분석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이제 포함이 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저희 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잠깐 그 준비한 혜택까지 소개를 드렸고, 어, 사실은 이제 오늘 내용은 저희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공 부문과 정책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웨비나 들으시면서 그 네트워크 분석이 단순히 이제 어떤 그 약간 한 지점에서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인사이트나 아이디어가 좀 되셨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어, 그 어떤 그 뭐죠? 데이터를 보실 때 기존의 어떤 통계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조적인 관점을 함께 결합하면 훨씬 더 다양하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오늘 주제에 관련된 부분도 괜찮고요. 그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나 뭐 아니면 넷마이너 관련해서도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